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어려운 책을 읽는 방법은 이렇다고 합니다. 어렵게 읽는다. 그렇다면 쉬운 책은? 네, 쉽게 읽는다. 재미있는 책은 재미있게 읽고 재미없는 책은 재미없게 읽으면 됩니다. 썰렁하죠? 네. 여기서 핵심은 읽어보겠다라는 의지에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오늘의 인생책 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인생책 손님은 우리 곁에 자연의 언어를 따뜻하게 전해주는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입니다. 최재천 교수는 국내를 대표하는 생태학자이자 행동생물학자로 개미의 사회 행동을 연구하며 전 세계 학계에서도 주목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라 과학을 우리 삶 속의 언어로 번역해주는 소통가입니다. 서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오랜 시간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제자를 양성했고 국립생태원의 초대 원장을 맡아 대한민국 생태 연구의 방향을 설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과학과 생명윤리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위한 정책에도 기여해왔습니다. 그의 대표저서 개미제국의 발견과 통섭의 식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물학을 어렵지 않게 느끼도록 도왔고, 통섭, 즉 학문 간의 융합과 대화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는 늘 말합니다. 자연은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자연의 일부입니다. 최재천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너무 영광이고 굉장히 떨립니다. 아이고, 저 별로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아니, 조금 제가 이렇게 이번에 나온 신간을 읽다가 무서운 분이시네 하는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계기는. 네.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호칭이 익숙한데 사석에서는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걸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선생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한번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불러보고 싶어서 아이고, 오늘은 그냥 선생님이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선생님이라는 그 표현이 되게 따뜻하고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되게 저는 좋아합니다. 교수님보다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교수님을 부르니까 최재천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왠지 제가 제자가 된 것 같고 더 가까운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청취자분들께도 한 번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 이화여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재천 교수입니다. 최근에는 지난 한 10년 동안에는 생명다양성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은 또 이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재천 선생님 하면 이제 따라붙는 수식어, 따라붙는 단어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오늘 이야기할 통섭 이 단어도 많이 나오고 개미, 생명, 하버드 이런 단어들 있는데 양심이라는 단어도 요즘 이제 선생님 앞에 따라다녀요. 잠깐 양심 이야기 좀 이번에 내신 책도 제목이 양심이죠? 네. 어느 순간부터 저야 이제 평생 동물을 관찰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장강명 동물도 제가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호모사피엔스도 저는 이제 늘 관찰하면서 제가 신문에 글도 많이 쓰고 이랬는데요.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요 호모사피엔스 요 동물들이 상당히 비양심적으로 살아도 별로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비양심적으로 행동하는 호모사피엔스들이 결과적으로는 더 잘 사는 것 같은
뭐 그런 모습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번성하는. 네. 네.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조금 어렸을 때는 참 많이 듣던 단어거든요. 네. 일상적으로 그냥 양심 없는 놈, 뭐 양심에 털난 놈, 뭐 양심이 밥 먹여주냐 그랬는데 왜 갑자기 세상이 이렇게 변했을까를 관찰하다가 느낀 게 양심이란 단어가 사라졌더라고요. 네. 그걸 평상시에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걸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사라졌다는 게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적어도 그 단어를 우리 일상에 부활시켜보면 어떨까 그런 예. 생각에 책을 썼습니다. 이게 되게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기 전까지 이 단어 요즘 잘 안 쓰네 그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죠. 네네. 네. 그냥 뭐 바쁘게 살고 뭐 이러다가 평소에 양심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일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네. 뭐 그렇게 누구의 글에서 뭐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어느샌가 약간 좀 약간 오래된 느낌의 단어? 네. 약간 뭐 그런 느낌의 단어가 되다가 요즘 우리 양심이라는 말 잘 안 쓰지 않냐 하고 듣고 보니까 네. 네, 근데 또 그렇습니다. 절묘한 게 네. 저보고 요즘 저 돗자리 깔라 그러는 사람들이 주변에 계신데 제가 양심책을 내던 그 무렵부터 네. 정치인들이 그렇게 양심 타령을 많이 네. 하더라고요. 그 약간 양심이란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좀 없어 보이는 분들조차도 뭐 양심 얘기를 옛날부터 부쩍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건 뭐지? 제가 지금 약간 그러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지금 네. 이제 어떤 정신적 위기 속에서 그 단어가 결국 우리한테 힘을 주는구나. 이 단어를 듣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여간 절묘합니다. 제 느낌은. 그 절묘한 타이밍, 그 감각 이런 것들은 2부에서 한번 더 네.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요. 1부는 이제 책 이야기, 선생님이 골라주신 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생님께 인생책을 3권을 골라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부탁을 드렸고 세 권을 이렇게 뽑아주셨죠.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그리고 호치민 평전,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 이렇게 뽑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기적 유전자랑 통섭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데 호치민 평전은 좀 뜻밖이었어요. 호치민 평전은 어떻게 보면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요즘 양심이란 책을 제가 내고 네. 더 기억에 남는, 그래서 다시 읽었어요. 네. 그 미국에 제가 이제 석사 공부를 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교수님이 쓰신 책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오래전에 했는데 네. 책은 뭐 별로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 분위기에서는 호치민이란 사람은 배척의 대상이지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뭐 일단 적성국가의 그렇죠. 국부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죠. 예, 지금도 베트남 가면은 그냥 온갖 데 호치민 동상, 돈에도 호치민 맞아요. 그림 그려져 있고. 예, 맞아요. 그런데 저도 한번 호치민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강의를 하러 갔는데 네. 저를 안내해야 되는 거기 연구원이 네. 같이 저 안내하고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저를 카페에다 앉혀놓고 잠깐 다녀오겠대요. 그래서 네.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근데 뭐 제가 갔다 오겠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 앉아 있었어요. 네. 1시간 반을 저를 카페에 앉혀놨어요. 아니 이런 신뢰가 그건 좀 너무 실례잖아요. 그건 좀 너무 신뢰인데. 그렇다고 제가 그냥 어디 가버릴 수도 없고 뭐 말도 안 통하는데 예. 사실 1시간 반 만에 돌아와서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예. 호치민 사원에 가서 절을 하고 왔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게 뭐지? 아니, 나를 안내해야 되는 임무를 띈 사람이 기어코 그래야 되나. 근데 저를 앉혀놓은 사원 저 건너편에 호치민 저 카페 건너편에 사원이 있었어요. 네. 거기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가더라고요. 네. 거기 줄 서서 들어갔다 온 거예요. 그 줄이 길어가지고 1시간이 그렇죠. 걸렸던 거군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조금씩 얘기를 들어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에게 호치민이라는 사람은
그냥 뭐 국가 원수 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성인, 그 위대한 지도자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 호치민 평전을 그 펜스테이트 교수님이 책에 보면 그런 실토를 해요. 책 쓰기 너무 힘들었다. 자료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이면 뭔가 책을 쓸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료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자료들이 다 필명으로 돼 있대요. 전부 호지민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 건 거의 없대요. 가명도 많이 썼으니까 많이 100개 쓰고 이상 막 썼고. 이랬대요. 네.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 이분의 마지막 판정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냥 뿔 해갖고 자기 이름 막 썼다가 자기가 잡히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 없을 게 걱정스러워서 자기는 굴욕적이지만 네. 가명을 써야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숨고 네. 안 잡히려고 이러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국가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는 가명을 쓰고 숨어서 비굴하게 굴면서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지도자. 그래서 아마 존경받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를 베트남에 또 언제 한번 같이 가자고 한 그 서경배 회장님. 네. 그분은 그 호지민 시티에 갔다가 기어코 하고 싶어서 갔다 한 일이 있다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네. 그 시장 바닥에 가면 호치민이 예전에 즐겨 먹었다는 국밥이 있대요. 그거를 꼭 먹어보고 오겠다고 해서 가서 먹었대요. 한 숟갈을 못 먹겠더래요. 맛이 없어서요? 정말 느글느글하고 막 그냥 이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온갖 남는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허기를 채울 정도의 막 그냥 막 끓여놓은 정말 이상한 음식이래요. 근데 그걸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트남 사람들은 호치민을 기억하면서 그걸 열심히 먹는데요. 참 대단한 인물이긴 대단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에서 태어나서 적국 이제 프랑스와 싸우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미국과 싸우고 전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힘겹게 이제 독립투쟁을 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존경을 받고 그런데도 타락하지 않고 굉장히 검소하게 살면서 그런 국밥 먹으면서 아마 그 호지민 평전의 한 구절로 기억을 하는데 간디와 레닌을 합쳐놓은 것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떤 대단한 힘이 필요했을 거고 그게 아마 양심의 힘이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도 그럼 2부에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지민 평전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선생님 이야기는 2부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저희는 선생님께서 골라주신 인생책 3권 중에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잠깐 책 소개 들어볼까요? 과학, 인문학, 예술, 이 모든 학문은 왜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까? 이 질문에 도전장을 내민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세계적인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이 쓴 통섭, 지식의 대통합입니다. 통섭, 영어로 컨실리언스. 직역을 하면 함께 뛰어오른다는 의미인데요. 지식의 통합, 학문 간의 연결과 융합을 의미하죠. 에드워드 윌슨은 이 책 통섭에서 말합니다. 자연과학이든 인문학이든 결국은 하나의 자연 법칙 아래 놓여 있다. 인간의 감정, 예술, 윤리까지도 생물학의 눈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책은 단순한 과학 서적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던지는 거대한 철학적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지식을 나누어 생각하는가? 진짜 지혜는 모든 것을 하나로 엮을 때 시작되는 건 아닐까?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필요한 건 단일한 정답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분야가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이 책을 쓴 저자 에드워드 오스본 윌슨은 세계적인 생물학자이자 사회생물학의 창시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개미 연구와 생물 다양성 보전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통섭을 비롯해 사회생물학, 개미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하며 학문 간 융합을 강조했습니다. 퓰리처상을 2차례 수상하며 과학과 인문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학자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는 지식은 하나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철학으로 현대 지성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최재천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책은 통섭. 사실 이 책 번역자가 선생님이기도 하고 또 통섭이라는 한국어 단어를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그 개념을 가리키는 단어로 선택하신 것도 선생님이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책이 선생님의 인생책인 게 너무 당연한데 이 책 언제 어떻게 접하셨나요? 제가 윌슨 교수님 제자이면서도 윌슨 교수님 책이 우리말로 참 여러 권이 번역됐거든요. 네. 그 번역을 제가 한 번도 해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네. 약간 미안해하던 시점에 네. 어쩌면 뭐 선생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냥 개미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쩌면 제가 그 제자들 중에서 조금 다른 놈이었을 거예요. 곤충을 연구는 하지만 늘 이제 인문학이니 뭐 예술이니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계속 저 딴짓하고 뭐 이러는 놈이었는데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시는 줄을 제가 잘 몰랐어요. 네. 어느 날 책이 덜커덕 나왔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아, 내 스승님이 나랑 상당히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셨구나. 너무 반가워서 네, 이것만큼은 내가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5년 걸렸습니다. 저 뒤에 이렇게 그 옴기니의 글 보니까 이렇게 네. 출판사인 모모 북스에 미안하다 기다려 주셔가지고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네. 네. 근데 진짜 5년이 걸릴 만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책 번역이 너무 유려해가지고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유려한 거는 제 덕이 아니고요. 같이 번역한 지금은 서울대의 자유전공학부의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가천대 가천대로, 네. 학장을 하고 있는 우리 장대익 선생님의 공입니다. 아, 그 근데 장대익 선생님이 다 해놓으신 걸 저는 이렇게 다듬은 것밖에 없어요. 두 분 다 글을 굉장히 유려하게 쓰시는 네. 과학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유려한 번역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에드워드 윌슨, 이 저자 에드워드 윌슨이 그냥 스승이 아니잖아요, 선생님께. 뭐 하버드대로 나는 윌슨의 문화생이 되고 싶다 이러면서 찾아가셨다고 듣기도 했고, 또 이제 선생님을 한국의 윌슨이라고 이제 칭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저희가 이제 1회 때 이정모 관장님, 이제 펭귄각종과학관의 이정모 관장님 모시고 책을 이야기를 했는데, 숲에서 우주를 보다라는 책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책 뒤에 이렇게 에드워드 윌슨이 나오는 그 이름이 거론되는 상 후보로 올라 있더라고요. 아마 네. 뭐 국제 팬클럽 뭐 미국 지부가 만든 상인 것 같은데, 펜 E.O. 윌슨 리터러리 사이언스 라이팅 어워드의 네. 가작이었던가 뭐 후보였던가 쇼트리스트에 올랐던가 가작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근데 또 이제 선생님 칼럼에서 가끔 에드워드 윌슨이 나오는데, 네. 뭐 추천사는 뭐 제자의 추천사는 6문장밖에 안 쓰고 뭐 그래가지고 뭐 어떤 분이지, 좀 냉담한 분인가? 어떤 분이었나요? 약간 애증은 있는 거죠. 누구나 그렇듯이. 증도 있습니까? 아니 뭐 좀 제자면 네. 그게 조금 더 이렇게 따뜻하게 뭘 다 이렇게 챙겨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긴 네. 한데 그냥 너무 바쁘셨어요. 당신 일에 너무 바쁘시고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목표 지향적인 분이셔서 네. 사실은 이제 그런 윌슨 교수님 이름을 따서 그런 글에 대한 저작 그런 물에 대한
상이 만들어진 배경은 네. 그분이 워낙 글을 잘 쓰셔서 이제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도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어. 원래 글을 잘 쓰신 분이 아니라 그런가요? 글을 잘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하버드 대학 정교수가 되신 다음에 글쓰기 가정교사를 두고 배우신 분이에요. 하버드대 교수가 교수를 글쓰기 하면서 가정교사를 두고 네. 와. 그 정도가 아니라 또 저희 분야에서는 이제 이분이 생태학계에서도 이제 뭐 거의 최고봉에 이르신 분인데 네. 이분의 책 중에 수학생태학 관련 책이 있습니다. 네. 얇은 책인데 그 책이 거의 뭐 최고의 고전 중에 하나로 꼽히는 책인데 네. 선생님은 수학을 못 하십니다. 산수도 제대로 이렇게 할 만큼 이렇게 탁월한 분이 아니신데 네. 수학과 제자를 하나 박사로 키우시는 과정에서 네. 그 제자한테 과외 수업을 받으시면서 수학 공부를 뒤늦게 하시고 네. 그 배운 수학 실력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통한 거예요. 너무 수학을 잘하는 분은 책을 쓰면 어렵게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당신이 배운 게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그 수준에서 읽을 사람에 맞출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수학 생태학 책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수학 생태학 책이 돼서 가장 존경받는 고전이에요. 근데 실상은 그분은 수학을 잘 못하세요. 그리고 글쓰기를 그렇게 잘한다고 지금 칭송받는 아주 과학 저술가 중에 거의 최고봉인데 네. 그것도 아마 40대 이후에 글쓰기 훈련을 하셔서 그 후로 잘 쓰는 분이 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분이 아니세요. 약간 무슨 소년 만화의 주인공 같습니다. 뭐 이렇게 내가 뭘 해야겠다 네. 하면 특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해내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좀 무섭기도 한 게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야심도 너무 크시고 네. 그거를 또 이제 목적지향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 왠지 그분을 모르지만 책을 읽으면 알 것 같은 거예요. 책에서 느껴지는 야심이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통섭이라는 책이 진짜 야심이 크고 그렇죠. 이런 책은 그냥 붓 가는 대로 쓰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얘기를 하겠어라고 생각을 해서 쓴 거고 책도 굉장히 이렇게 뭔가 그 애초에 기본 설계가 내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막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치밀하게 잘 짜여진 네. 책이죠. 네. 저는 이 책을 4년 전에 뭐 그냥 이렇게 심심해서 읽었는데 되게 그런 야심을 접하면서 심심해서 읽으실 정도의 실력이 있으신. 제가 강원도에 무슨 레지던시에 있었는데요. 네. 할 게 되게 없었는데 거기 도서관이 있었는데 통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읽어볼까 하고 읽었는데 네. 그 야심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책을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일단은 그 야심에 너무 놀랍고 그 야심이 심지어 성공한 것 같고 제가 뭐 판단할 깜냥은 없습니다만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책을 읽고 나서 되게 반성을 한 게 읽으면서 반성을 했죠. 그 전까지 이제 통섭이라는 단어는 들었잖아요. 단어는 들어가지고 나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다고 그냥 저기 과학자랑 인문학자랑 서로 얘기해가지고 소통 많이 해야 되는 내용 그런 내용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읽으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엄청 심오하고 야심 크고 그리고 되게 도발적이기도 하고 약간 읽다가 충격도 많이 받았고 제가 지금도 에드워드 윌슨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감정 좀 무섭다는 거 사람도 약간 무서운 것 같지만 그 주장도 이게 되게 소화하기가 참 다소하고 뜻을 알면 되게 좀 모골이 송연하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반성을 하면서 근데 지금 한국에 통섭이라는 말 쓰는 사람 중에 통섭 뜻 뭔지 모르고 2021년 전에 저처럼 그런 사람 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선생님은 더 많이 느끼시겠죠? 저는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여러 분들이 네. 적지 않은 수의 분들이 저를
거의 공개적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그게 네. 뭐냐,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양반이 저 이해를 잘 못하고 번역을 한 것 같다. 그 잘못 번역한 책이다. 이렇게 공격을 많이들 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공격을 할까를 이제 저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분석을 하고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아, 이분들이 책을 안 읽으셨구나. 제가 조금 이상할 정도로 옴기니 서문을 좀 길게 썼잖아요. 네. 그 서문에 제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는 윌슨 교수님의 그 통섭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컨실리언스의 개념을 만들어내신 영국의 철학자 윌리엄 휴월의 네. 개념과 윌슨 교수님의 컨실리언스의 개념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윌슨 교수님은 단어를 가져다 쓴 거지 그 개념을 그대로 다 옮긴 건 아니시란 말이에요. 네. 번역을 한 저는 또 다르다라고 제가 기꺼이 설명했거든요. 나무의 비유를 드시면서 설명을 하셨죠. 그러면서 저는 진정한 의미의 윌슨 교수님은 어떻게 보면 자연과학이 모든 걸 통섭해 주겠다라는 입장을 이제 하신 거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환원주의적인 네. 입장을 취하신 건데, 저는 그거는 진정한 통섭이 아닌 것 같다. 네. 어렵겠지만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진정 통섭해야 된다 하는 거를 이제 해서 저는 호상적 통섭을 원한다 뭐 이렇게 이제 다 쓴 거예요.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는 제 서문만 읽고 책을 덮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secondary source라 그러잖아요. 통섭 책을 이렇게 소개한 글들, 네.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윌슨 교수의 통섭은 이런 주장인데, 아니 저 한국 통섭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이게 최 교수가 번역을 잘못한 거네. 근데 저는 서문에 제 의견을 얘기한 거고, 책을 다 읽으셨으면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학회 때 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책도 내셨거든요. 통섭이란 사기 뭐 이래갖고 거기 제 실명이 여러 번 검열이 되고 이러는데, 어느 학회 때 그 중에 한 분이 그 직격으로 저를 이제 공격을 하셨어요. 좀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함정을 팠는데 그분이 그냥 너무나 쉽게 함정에 빠져가지고, 제가 그래서 책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네. 그럼 그거마저도 이렇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통섭책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제가 지금 그냥 만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선생님도 좀 무서우시네요. 네, 저도 좀 잔인한 데가 있네요. 그런 공격을 제법 많이 받았어요. 그건 좀 섭섭한 일입니다. 좀 이중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섭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흔히 상상하는 거, 2021년 전에 저처럼 생각했던, 그렇게 막 이해하고 쓰시는 분도 있고, 그냥 무슨 마케팅 용어 마냥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윌슨의 통섭은 원전인 이 책은 읽지 않고 뭐 다른 뭐 요약본이나 뭐 기사나 이런 걸로 읽은 다음에 학자 최재천이 학자로서 자신의 통섭 개념을, 뭐 윌슨이 주창한 개념을 또 이제 변형을 해서 소화해서 얘기한 조금 다른 개념의 통섭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 학자 최재천의 통섭 개념을 오해를 하고, 왜 잘못 번역을 했느냐, 이거는 이제 학자로서 새로 낸 개념인데요. 오해를 하고, 그리고 사실 옴기니 서문에 분명히 나의 견해는 이렇다라고 쓰시고, 최근 책대로 이제 충실한 번역이고, 장대익 교수님과 함께 충실한 번역인데, 다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에드워드 윌슨이 얘기한 통섭은 이것이고, 그리고 뭐 선생님이 이거를 전부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부분, 인문학의 위치, 앞으로의 위치라든가 앞으로 과학이랑 인문학이 어떻게 상대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의 견해가 있는데, 그 얘기를 번역을 옮기면서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분도 계시고. 번역을 잘못했다라는 뜻은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번역을 했다라는 뜻이라서 그건 상당히 좀 인신 모욕적이죠. 모욕적인 예. 거잖아요. 학자로서도 모욕적이고 번역자로서도 모욕적인데 제가 이제 뭔가 하나 시도를 하나 또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네. 이런 과정이 비난, 비판 뭐 이런 과정이 사실은 근데 그런 비판이 좀 있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이 알려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노이즈 마케팅 수준에서도 일부러 하는 건데. 역시 무서우십니다. 아니, 제 경우에는 제가 뭐 일부러 그렇게 충동하지 않았는데도 돼서 네. 이 통섭이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 이제 한 불과 20년 만에 거의 일상에서도 쓸 수 있는 개념이 된 거는 아마 그런 도움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제가 재작년인가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으로 한국 진화학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늦었는데. 네. 근데 정말 고맙게도 제가 퇴임을 앞두고 후학들에게 한번 학회를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는데 너무 고맙게도 호응을 해줘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학회를 만들어 본들 그 학회가 앞가림을 하기가 너무 힘든 게 전공자가 몇 안 됐거든요. 이제는 대한민국에 제법 많습니다. 그 단순히 생물학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경제학, 정치학 뭐 이런 여러 분야의 그 진화의 개념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제법 많아져서 네. 괜찮은 학회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2주년 기념 겸 제 뭐 퇴임 기념 겸 뭐 해서 다음 달에 저희가 이제 모여서 학회를 하는데 주제를 통섭으로 이제 잡아 주셨더라고요. 네. 거기서 제가 조금 위험한 짓을 한번 또 하려고 그래요. 그 서양의 제가 관찰한 서양의 학회의 모습을 보면 네. 학회랄까 학계를 보면 네. 한 학자가 연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일생 동안 주창하던 그런 거를 뒤집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윌슨이 그렇죠. 집단 선택설 네.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오래 해보니까 내가 젊었을 때 생각한 게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난 바꾼다. 근데 그거를 서양의 학계에서는 그거 자체를 비난하지 않거든요. 네. 학문이 깊어지니까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구나 이렇게 이해해요. 네. 대한민국 학계에서는 절대로 못할 일입니다. 배신자가 되나요? 그렇죠. 사석에서 선배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나 이제 생각이 달라. 근데 내가 그 얘기 해봐. 난 그날로 끝이야. 변절자. 그렇죠. 네네. 이 노론 소론 때부터 유구한 전통입니다. 제가 이제 컨실리언스를 통섭으로 이제 번역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거든요. 네. 이제 어느 날 통섭이란 단어를 우리말 사전, 두툼한 사전에서 찾았어요. 네. 사물의 널리 통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거 괜찮은데? 근데 이제 들여다보는데 통할 통자에 건널 섭자를 썼어요. 네. 근데 책을 계속 읽어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뭐 양자역학도 나오고 뭐 신경생물학 뭐 하여간 온 학문을 다 돌아다니시잖아요. 네. 이게 그냥 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 돌아다니시고는 기껏 한다는 얘기가 물리학이 진화론이 이 모든 걸 꿰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통했으면 그걸 하나로 묶어라 네.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이제 한문학하는 선배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리고 통섭자 그 통자 다른 통자로 바꾸고 섭자도 좀 바꿔보고 그런 짓 해도 돼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한자의 매력이라고 저한테 해봐. 네. 한자는 그걸로 괜찮은 글자라는 거예요. 이 인터넷 시대에 한자는 망했잖아요. 네. 그런 언어긴 하지만 한자가 가진 가장 기가 막힌 매력은 조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통이 통자고 섭이 섭이라서 아무리 해봐야 딴짓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한자는 통자 옥편에 보면 20몇 개나 쭉 나와요.
섭자도 한 7, 8개 나와요. 네. 그래서 줄긋기를 제가 해본 거예요. 쭉 이걸 다. 그러다가 통할 통자 대신 주일 통자를 하고 네. 건널섭 대신 이제 귀자가 3개 들은 이걸 제가 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조합해서 만들었어요. 네. 제가 만들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있던 단어더라고요. 근데, 처음 사상에서도 나오고 네. 하던 단어인데.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윌슨 교수님도 말하자면 뭐 과학 제국주의자라는 이제 공격을 받으신 거예요. 과학이 모든 걸 통섭해 주겠다 이러니까 이제 사회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네가 뭔데 이제 이러고 덤벼드신 거잖아요. 저도 똑같은 공격을 국내에서 받았다고요. 네. 근데 그거는 약간은 일리 있는 공격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주일통에다가 그 제가 만든 통섭이라는 그 조합이 네. 너무 강해요. 다 꽉 쥐고 해내겠다라는 의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윌슨이 의도했던 그 개념에는 딱 맞는 그렇죠. 번역어. 제 깐에는 그렇게 네. 한 거죠. 네. 근데 서문에 제가 쓴 호상적 통섭을 하려면 그렇게 제가 번역을 했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저 이제 주일 통자를 다시 통할 통자로 바꾸고 싶어요. 아. 섭자는 그대로 쓰고 싶고 귀가 3개나 있는 거니까 뭐 여러 분야를 다 듣는 개념에서 멋진 글자라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 들어서 하나로 꽉 쥐는 짓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거를 다음 달 진화학회에서 발표를 하실 그 얘기를 생각이십니까? 제가 하려고 지금 그러는데 하면 변절자.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 약간 조금 이제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너무 훅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거칠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통섭은요, 네, 과학과 인문학이 만나는 것, 여러 학문이 다 만나는 것이라고 아까 저희가 이제 성우분 말씀으로 설명을 들었는데요. 사실 이 통섭 개념을 처음 주창한 에드워드 윌슨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과학이 그것을 모두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모두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제 과학이 중심에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여기 이제 또 다른 세계적 학자이신 최지선 선생님은 그 생각은 조금 달리하고 계십니다. 과학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통하는 것, 서로 학문들이 통하는 것. 제가 뭐 이렇게 거칠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제가 참 원망스러운데. 제가 조그만 부연 설명을 하면 네. 윌슨 교수님이 하신 말씀, 윌슨 교수님의 개념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네. 그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과학이 환원주의적으로 작게 쪼개서 들여다보면서 분석을 해주고, 네. 그러니까 과학이 분석해준 그 자료를 놓고 인문사회과학이 가치를 창출하고 네. 판단을 해주면 네.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너무 과학이 다 했으니까 니넨 그냥 따라와. 윌슨 교수님은 책에서 거의 사회과학은 거의 없어질 걸로 네. 설명하잖아요. 네. 우리가 뭐 하는 게 결국은 자연과학이 다 분석해버리면 결국은 니네는 그냥 이렇게 따라오는 건데 그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학문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그 나름대로 충분한 그 존재 가치가 다 있는 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감히 생물학자가 자연과학을 한답시고 당신들이 뭘 할 줄 알아? 그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보다는 소통하는 단어가 더 좋지 않을까. 지금은 네. 그렇게 생각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변절자로서. 이 통섭이라는 개념이 되게 깊이도 있고 폭발력도 있는 개념인데 저희가 조금씩 이제 뭐 지금 어쨌든 이제 청취자분들께 설명도 드려야 되니까 뭐 그 단어부터 한번 그러면은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해보겠습니다. 윌슨이 이제 이 통섭이라는 개념을 자기가 머리를 생각을 해서 책을 써야겠다라고 할 때에도 그 개념을 정확히 가리키는 단어는 영어 단어에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컨실리언스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 뭐 만들어낸 단어는 아니고 19세기의 자연 철학자가 쓴 단어지만 그 자연 철학자는 그런 뜻으로 썼던 건 아닌데 윌슨은 컨실리언스, 이게 내가 얘기하려는 그 개념에 맞는 것 같다. 일부러 사람들이 안 쓰는 단어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 단어를 이제 한국에도 이제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 한국 학자뿐 아니라 뭐 일본 학자, 뭐 중국 학자, 대만 학자 다 그 고민을 했죠.
컨실리언스를 도대체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 이거 되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보니까 중국, 일본, 대만에서는 뭐 통합, 융통, 뭐 일체화, 일치성 뭐 이런 번역어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 번역에 5년이나 걸린 와중에 1년은 정말 컨실리언스 어떻게 번역할까로 하셔가지고 아까 쥘통자를 쓴 통섭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하셨고, 저는 이렇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일본, 중국, 대만 번역어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안 쓰는 단어를 써야 원작자가 윌슨은 안 쓰는 단어를 일부러 그 단어를 찾아가지고 쓴 것이고, 네. 그게 정확한 번역인데, 네. 네. 저도 윌슨 선생님이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네. 기존의 단어를 사용하면 그 단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서 네. 혼란스러운 게 있으니까 네. 그걸 피하시려고 죽은 단어를 애써 발굴을 하신 건데,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똑같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통합. 그러면 뭐 통합이 뭔지 웬만한 분들이 다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뜻밖의 효과도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그냥 부재인 지식의 대통합 이렇게 갔다 그러면 네. 또 책이 지식의 대통합 이렇게 겹쳐 있으면 그냥 지나치셨을 거예요, 다들. 네. 지식의 대통합? 그러니까 지식 다 합치라고? 그거 뭐 나도 알아, 그 얘기. 2021년 전에 저처럼. 네. 근데 통섭 이러니까 통합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사실은 아무도 이 단어를 그 당시에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 그 조선 말기에 최한기 선생님이, 실학자 최한기 선생님이 한참 쓰시고 난 다음에는 아마 우리 사회에서 잊혀진 단어였을 텐데, 네. 어쨌든 통섭, 그러니까 저 우스갯소리로 제 부친이 저 이름의 끝이 섭이거든요. 옛날 분들이 섭자 돌림이 많았어요. 네. 섭이라는 그 단어가 입에 이렇게 착 붙는 맛이 있거든요. 네. 뭐 일섭, 장섭, 성섭, 섭 이렇게 붙는 맛이 있는데, 통섭 약간 알 것 같기도 하고 네.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호기심을 유발하는 데는 마케팅 차원에서 아주 절묘하게 효과를 봤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이런 번역어가 없습니다. 정확한데 눈길도 끌고, 네. 네. 쏙 와닿고 한 단어고, 네. 네. 통섭.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윌슨이 얘기하는, 지금 이제 최재천 선생님은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윌슨의 통섭 개념은 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뭐 그냥 책에서 딱 2대목만 발췌를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 지성의 가장 위대한 과업은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과학과 인문학을 연결해 보려는 노력이다. 지식의 계속적인 파편화와 그것으로 인한 철학의 혼란은 실제 세계의 반영이라기보다는 학자들이 만든 인공물일 뿐이다. 네, 요거는 알겠죠, 저희가. 그런 것 같아 하는데, 뒤의 이야기, 아까 네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음 대목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과학의 분과들은 계속해서 존재하겠지만 결국 그 형태는 극단적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 와중에 철학, 역사학, 윤리학, 비교 종교학, 미학을 아우르는 인문학은 과학에 접근할 것이고 부분적으로 과학과 융합할 것이다. 네, 이 말이 굉장히 사실은 인문학자 입장에서 혹은 또 사회과학자 입장에서는 심장에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그 의미를 네, 최재천 선생님께 계속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책, 예상 이상으로 무섭고 도발적인 이 책, 함께 이 책 읽으면서 들으면 좋을 음악 한번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밥 딜런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그 양반 노벨 문학상 받을 때 문학하시는 분들은 되게 기분 나빠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통섭에 침해당한 느낌 같은데. 저는 밥 딜런의 가사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네. 네, 노벨 문학상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Visions of Johanna라는 노래도 들어보면 네. 그 안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들 대부분은 방황한다. 네. 길을 잃었다. 근데 네. 길을 잃었다는 거를 그
아주 애써서 부정하려고 애쓴다. 그러니까 통섭책을 윌슨 교수님이 왜 쓰셨을까? 그러니까 이게 분과학문의 시대로 너무 치닫다 보니까 다들 뿔뿔이 뭔가 진리 탐구를 하는데 네. 그 진정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건 모두가 다 알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전부가 다 모여가지고 뭔가를 찾아내기 전에는 한 요 길로는 진정한 진리를 못 찾아낼 것 같다라는 불안함은 모두가 다 갖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그 중에 용감한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깃발을 들었는데 그걸 좋아하기는커녕 너무나 많은 분들은 그걸 들킨 마음 때문에 네.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무렵에 이 노래가 퍼뜩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길 잃은 현대 지식사회를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는 노래군요. 네. 한 권의 책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같이 나왔죠. 최지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요. 내일 2부에서는 통섭 이야기 조금 더 하고 또 최지천 선생님이라는 사람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밥 딜런 노래 듣겠습니다. Stranded